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심지어 길에서 스쳐가는 낯선 사람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나를 존중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차갑거나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는 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깊은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편안하게 존중받고 싶고, 가정에서는 따뜻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잘하려 해도 상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오해하거나 나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말, 습관은 과연 존재할까?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적인 화법을 배우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태도, 그리고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즉, 같은 말을 듣더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다른 사람의 해석과 감정을 좌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의 태도, 나아가 관계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이 아니라 왜 어떤 사람은 만나는 이마다 존중을 받는지,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갈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왜 종종 무례한 대접을 받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둘째, 어떤 말투와 습관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손한 태도를 이끌어내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셋째, 말뿐 아니라 표정과 태도 같은 비언어적 신호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근길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작은 미소와 함께 앉으세요. 한마디 건네는 순간 우리의 하루는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나요? 반대로 짜증 섞인 한마디에 괜히 기분이 상해 하루 종일 찜찜한 기운을 안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작은 말, 작은 태도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을 떼어봅시다. 내 말습관이 과연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그 씨앗이 무례라는 잡초인지 존중이라는 꽃인지 오늘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대한 인간관계의 그물망과도 같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살 때조차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창이며 동시에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따뜻한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무심한 한마디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고 있는지,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거울처럼
내 말 습관을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는 건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바로 내 말입니다. 혹시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진 않았을까? 혹은 내 어투가 비난처럼 들리진 않았을까?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은 이성을 통해 미덕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 또한 미덕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즉, 말은 단순한 음성의 나열이 아니라 나의 인격이자 태도의 발현인 것이죠.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한 가지 직장 사례를 들어볼까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실망이야 라고 말하는 상사와 이 부부는 고생 많았을 텐데 혹시 여기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라고 말하는 상사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얻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 직원은 방어적으로 굳어지고 동기가 떨어집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직원은 존중받는다는 감정을 느끼며 오히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같은 사실을 전달하더라도 말의 습관에 따라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일종의 거울입니다. 내가 존중하는 말을 쓰면 상대도 존중으로 되돌려주고 내가 무심하거나 거친 언어를 쓰면 상대도 비슷한 태도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말 습관을 바꿔야 한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적 반영, 소셜 미러링이라고 불리는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언어와 태도를 따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고 내가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면 상대도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예의 차원이 아니라 뇌가 거울처럼 작동하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단 2, 3초라도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면 무심코 내뱉는 말 대신 존중이 담긴 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의 어투를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왜? 라고 묻는 것과 혹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내 의견을 들으니 새롭게 느껴지네요. 그 부분은 당신 덕분에 수월했어요. 와 같은 짧은 문장은 작은 씨앗이 되어 공손한 태도로 돌아옵니다. 말은 곧 관계의 방향타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말의 키를 잡느냐에 따라 관계는 존중과 신뢰로 향할 수도 있고 오해와 갈등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 말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건넨 말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 말은 있었나요? 아니면 알게 모르게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든 말은 없었나요?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말습관 개선의 첫 단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손함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언어 습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들 중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말을 끊어버린 적이 있나요? 우리는 종종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거 나도 알아 라며 끼어듭니다. 나로서는 친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 있지만
상대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무심코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단정짓는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는 대화를 논쟁으로 바꾸고 상대의 마음을 방어적으로 만들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관계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각된 존중, perceived respect 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존중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상대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스스로를 점검하는 간단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 60초만이라도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열려 있는가? 내가 말하려는 표현이 상대의 의견을 닫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이야기할 여지를 주는지, 차분한가? 목소리, 톤과 속도가 불필요하게 날카롭지는 않은지, 명확한가? 내 말이 비난으로 들릴 위험 없이 명확하게 전달되는지. 이 세 가지를 줄여서 O, C, R, 오픈, 칼럼, 리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선배 후배 문화가 강합니다. 후배 입장에서 선배의 조언은 소중하지만 때로는 너는 왜 늘 그렇게 하니? 와 같은 말투가 권위적인 뉘앙스로 들리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선배가 이 부분은 나도 예전에 어려웠던 부분인데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한다면 후배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같은 맥락에서도 말 습관 하나가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 수도 위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말 습관의 세계에서도 이는 유효합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즐겨 쓰는지, 무심코 어떤 말투를 반복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평균 16 영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중 단 한두 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단 몇 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화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습관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 습관을 점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반복하는 패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방금 대화에서 상대의 말을 끊지는 않았는가? 내 의견만 강조하느라 상대의 이야기를 흘려듣지는 않았는가? 혹은 불필요한 비난이나 단정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이 작은 자기 점검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무게는 단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말 습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반복해서 행하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말 습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존중하는 말을 반복하는 순간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사람 모두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짧은 인사를 건넸다면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작은 변화 하나가 주변의 공기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존중의 힘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말의 내용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대화 속에서 상대가 받아들이는 메시지의 절반 이상은 비언어적 신호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어떤 눈빛을 보내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목소리의 높낮이나 속도가 어떠한지가 말보다 더 강력하게 상대의 마음을 흔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차가운 눈빛과 굳은 표정을 짓는다면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조금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톤으로 전한다면 듣는 이는 방어하기보다 공감과 위로를 느낄 것입니다. 즉, 비언어적 표현이 말의 의미를 강화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눈치입니다. 이는 상대의 표정, 시선, 목소리 톤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눈치 좀 있어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상대의 눈빛만 봐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대화의 미묘한 뉘앙스를 읽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떤 비언어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똑같이 의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무심코 짓는 찡그림 하나, 날카로운 억양 하나가 상대에게 무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연습법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것을 3-7-20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3초, 대화 중 즉각 반응하기 전에 3초간 호흡하며 얼굴 근육을 풀어줍니다. 7번, 상대가 말하는 동안 7번 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의 신호를 보냅니다. 20%, 평소 말하는 속도와 목소리 톤을 약 20% 낮춰서 전달합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상대는 나를 공손한 사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말은 저절로 바르게 된다. 이는 단지 언어적 표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상대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눈빛, 표정, 목소리 역시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내면에 불만과 짜증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 해도 그 뉘앙스 속에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기운이 배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전염, emotional contagion 이라고 부릅니다. 내 감정은 표정과 목소리를 통해 상대에게 그대로 전염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공손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명상, 호흡, 짧은 성찰 같은 간단한 습관이 내면을 다듬고 그 내면은 다시 비언어적 표현을 바꿉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표정은 편안한가? 내 시선은 상대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열린 톤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의식적으로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 왜 이렇게 했어?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 대신 같은 질문이라도 부드러운 눈빛과 차분한 톤으로 혹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나요? 라고 묻는다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굳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열 것입니다. 결국 말의 의미는 단어 그 자체가 아니라 단어와 비언어가 결합된 전체적 메시지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힘은 단순히 예쁜 말을 고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상태와 비언어적 표현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단순히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내 말은 부드럽고 공손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불만과 불안, 분노가 가득할 때는 아무리 좋은 단어를 골라 사용하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날카롭고 거친 기운이 배어나오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상대의 태도나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말을 선택하는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면의 상태와 그것이 드러나는 언어 습관입니다. 여기서 불교의 지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뜻하는 자, 즈, 와, 비, 즉 자비심을 강조합니다. 내 안에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은 말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나옵니다. 단순히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과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되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단어라도 전혀 다른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내면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인지 emotional awareness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을 때 그 감정이 언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짜증이 밀려올 때 바로 비난의 말을 내뱉는 대신 지금 내가 짜증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그 감정을 다스릴 여유를 얻습니다. 그 짧은 틈이 존중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작은 훈련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판사가 아니라 탐구자가 되라는 원칙입니다. 판사처럼 이건 틀렸어,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단정 짓는 대신 탐구자처럼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상대의 마음을 여는 데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사가 질문을 탐구적 어조로 했을 때 직원들의 창의성과 협력 의지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공격을 받는 순간 방어적이 되고 존중을 느끼는 순간 개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대화 속에서 판사처럼 상대를 단정 짓는가? 아니면 탐구자처럼 상대의 이야기를 끌어내는가? 내 말 속에는 불만이 배어 있는가? 아니면 존중과 호기심이 담겨 있는가? 만약 내가 판사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탐구자의 언어로 전환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상대의 태도를 달라지게 만들고 결국 나를 대하는 방식마저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배우자가 늦게 귀가했을 때 당신은 왜 맨날 늦어? 라고 묻는 순간 대화는 방어와 갈등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았죠?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됐어요. 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고 말한다면 상대는 존중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며 오히려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할 것입니다. 결국 내면의 태도가 말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존중과 배려를 품으면 내 언어와 표정, 목소리까지도 그에 맞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말, 습관의 출발점은 바로 내 마음을 가꾸는 일입니다. 내면이 말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 마음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언어는 바로 감사와 인정의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성취에 대해서만 칭찬하거나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작은 순간에 건네는 짧은 한마디가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편의점에서 계산을 마친 뒤 직원에게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 택시 기사님께 내릴 때 덕분에 편하게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직장 동료에게 이메일을 받았을 때 이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라고 짧게 답하는 것. 이런 말들은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지만 상대방에게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언어는 단순한 예의 차원을 넘어 내 감정을 다스리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표현은 곧 내 감정을 재정의 리프레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연해라고 생각했던 것을 덕분이다로 바꾸는 순간 나는 불만 대신 존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인정의 힘, Power of Recognition 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사가 정기적으로 직원의 작은 노력을 인정해 줄 때 직원들의 몰입도와 만족도가 30%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보너스나 큰 보상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도움이 됐습니다 라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언어는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위계와 예절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형식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변화를 주면 그 말은 살아있는 존중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감사합니다. 대신 덕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내가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구체적인 표현을 소개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의 노고를 인정합니다. 덕분에 편했어요. 당신의 도움이 내 삶을 더 수월하게 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당신의 행동에 구체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 표현들을 의식적으로 연습하다 보면은 내 주변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존중해주는 이에게 존중을 돌려줍니다. 결국 내가 먼저 감사와 인정의 언어를 뿌릴 때 그것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나를 공손히 대하는 태도로 돌아옵니다. 작은 실험을 해보십시오. 내일부터 하루에 3번 이상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혹은 수고 많으셨어요. 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지속하면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눈빛과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대화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사회에서 동료에게 나의 노력이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 인정을 건넬 때 나는 상대의 가장 깊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상대는 나를 더 큰 존중으로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해도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소한 오해가 쌓이고 그 오해는 결국 감정을 자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순간에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다. 너는 항상 그래. 왜 그렇게밖에 못해? 와 같은 문장은 상대의 마음을 단숨에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내용보다 어투에서 공격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화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폭력 대화, Non-Violent Communication, NVC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 마셜 로젠버그가 제안한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찰, observation, 평가나 판단 없이 사실만 말한다. 이에 회의가 10시에 시작했는데 10시 20분에 오셨어요. 감정,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솔직히 말한다. 예, 저는 기다리면서
조금 불안했어요. 욕구, need, 그 감정 뒤에 있는 내 욕구를 표현한다. 예, 저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요청, request, 상대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한다. 예, 앞으로 회의 시간을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비난보다는 이해를 느끼게 되고 방어 대신 공감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생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흔히 있는 장면입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을 하지 않았을 때 당신은 왜 항상 집안일을 안 해? 라고 말하면 즉시 갈등이 커집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 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집안일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걸 보니 조금 힘들었어. 나는 우리가 같이 책임을 나누길 원해. 이번 주말에 함께 정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비난이 없고 대신 솔직한 감정과 욕구 그리고 구체적인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는 방어하지 않고 대화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체면과 기분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 직접적인 비난은 상대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그 즉시 관계를 경직시킵니다. 하지만 존중을 담은 질문 형태로 전환하면 체면을 지키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했어? 대신 혹시 그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상대는 덜 위협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 유용한 기법은 pause, name, ask. pause, 즉각 반응하지 말고 3초간 멈춘다. name, 내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름 붙인다. 나는 지금 서운하구나. ask, 상대에게 열린 질문을 던진다. 이 상황을 당신 어떻게 느꼈나요? 이 과정을 거치면은 불필요한 언쟁 대신 이해와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는 순간에도 나는 너와의 관계가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면 그 갈등은 파괴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존중의 말 습관은 갈등의 순간에서 가장 빛을 발합니다. 존중의 말 습관은 단순히 개인적인 호감이나 좋은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적 신뢰를 형성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나라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언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곧 나의 평판을 만들고 결국 나의 영향력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행하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존중의 언어를 반복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내 인격이 됩니다. 결국 존중은 가식적인 포장이 아니라 반복된 언어 습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내면의 성숙입니다. 실제로 존경받는 리더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거창한 말로 사람을 휘어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고 담백하지만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을 담은 말을 꾸준히 사용합니다. 한국의 조직 문화에서도 리더십 있는 상사는 권위를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 속에서 존중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리더는 보고서를 받았을 때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팀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창의성을 가로막습니다. 반면 또 다른 리더는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고생 많았을 텐데 내가 좀 더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같은 사실을 전달하더라도 존중의 언어는 팀원을 신뢰로 이끌고 동기를 불러 일으킵니다. 여기서 유용한 방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것을 쿠션, 팩트, 제안,
응원 구조라고 부릅니다. 쿠션, 먼저 상대의 노고를 인정한다. 수고 많으셨어요. 팩트,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보고서의 이 부분은 데이터가 빠져 있네요. 제안,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혹시 이 자료를 추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응원, 상대의 성장을 격려한다. 이 부분만 보완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이 구조는 단순히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구체적인 언어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고 시간이 지나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은 직장에서 인정과 존중의 언어를 꾸준히 사용하는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더 높은 성과를 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늘 비판적이고 차가운 언어를 쓰는 상사 밑에서는 직원들의 창의성이 위축되고 이직률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말의 습관은 관계를 넘어서 성과와 미래까지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는 단순히 현재의 관계뿐 아니라 앞으로의 기회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존중을 담은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신뢰를 느끼고 더 큰 기회를 맡깁니다. 반대로 거친 언어를 반복하는 사람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주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하루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이 쌓여서 나의 정체성을 만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존중을 통해 신뢰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심코 내뱉은 말로 관계를 잃는 사람인가요? 존중의 말 습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가능했어요. 좋은 의견이에요. 같은 짧은 문장을 매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존중받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의 힘,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존중의 언어가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상황에 따라 말의 양과 질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입니다. 존중은 단순히 많은 말을 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경청이 상대에게 더 큰 존중을 전달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에 신중하고 행동에 민첩하다. 즉, 현명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함은 곧 존중의 다른 이름입니다. 현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경청의 힘, listening power, 이 강조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나는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실제로 심리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가 많이 말하지 않고 대신 내담자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감정을 반영해 줄 때 신뢰가 빠르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 경청, active listening입니다. 3가지 단계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paraphrase, 의역하기. 그러니까 내 말은 라는 거지 하고 상대의 말을 내 언어로 다시 표현합니다. reflect feeling, 감정 반영하기. 그때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상대의 감정을 짚어줍니다. short question, 짧은 질문하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와 같이 상대가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 3가지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상대는 내가 그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존중이 생기고 나를 대하는 태도 또한 공손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침묵의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 속 침묵을 불편하게 느끼고 빨리 말을 채워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존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또는 감정이 격해졌을 때 말을 멈추고 호흡을 고르는 것. 이 순간 상대는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받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경청은 상대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수를 줄이고 경청과 침묵을 선택할 때 상대는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더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이것이 신뢰의 씨앗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3가지 질문 필터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사실인가? truth. 이것은 필요한가? need. 이것은 친절한가? kindness. 이 3 질문을 통과한 말만 내뱉는 습관을 들인다면 내 언어는 자연스럽게 존중과 신뢰를 불러오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존중의 말 습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지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생활 속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존중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되어야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알고 있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주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7일 실천 루틴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1일차 아침에 의도 세우기. 하루를 시작하기 전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나는 공손하고 따뜻한 말을 선택하겠다.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아침의 작은 다짐이 하루의 언어를 바꿉니다. 2일차 3번의 감사 실천하기. 오늘 하루 동안 의도적으로 최소 3번은 감사합니다. 혹은 덕분이에요 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편의점, 직원, 동료, 가족 등 누구에게든 좋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3일차 존중의 표현 사용하기. 대화 중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는 말을 꼭 한 번 이상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와 같은 말입니다. 이는 상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4일차 비폭력 대화 연습하기. 작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MVC의 4단계를 활용해 보세요. 관찰, 감정, 욕구, 요청.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5일차 침묵의 힘 경험하기. 상대가 말할 때 절대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도 멈추고 호흡하면서 상대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상대는 그 침묵 속에서 존중을 느낄 것입니다. 6일차 자기 점검의 시간 가지기.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내가 사용한 말 중 가장 존중이 담긴 말과 가장 아쉬웠던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7일차 응원의 말 전하기. 오늘 하루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보세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당신 잘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삶을 버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반복한다면 존중의 말 습관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존중의 언어는 결국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불신과 경쟁으로 본다면 내 말에는 날카로움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을 공감과 연결로 본다면 내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이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것이 존중의 말 습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세상을 만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